최상욱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부심과 최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상욱입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부심, 최국장, 최상욱 대표 뭐 이렇게 많으세요? 커넥티드 그라운드는 최부심과 최국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름이고 네. 이제 유튜브 채널은 최부심하고 최국장 2개 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안 와이스트리 하나 딱 이름은 안 많아. 좋은데. 네, 안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진짜 요즘에 그 지겹게 들으시죠? 원래 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뭐 패널로도 많이 나가십니다만 네. 627 그다음에 97이었나요? 97 대책, 그다음 97, 10, 15, 그리고 11호. 11호. 예. 그 이후에 과거 평가들은 또 많이 하셨으니까 일단 그 이후에 서울 집값 잡힌 겁니까? 잡혔냐고요? 네. 아니, 지금 촬영일이 이제 11월 중순이잖아요. 11월 18일 화요일 오후에 찍고 네, 있습니다. 11월 중순 기준인데 지금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은 뭐 잡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11호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 넘어가는 과정에서 후속 대책이 늦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1호 이후에 후속 대책이 늦어지는 부분을 반영을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선반영이요? 네, 이제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그 기저에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단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좀 있어 보이고 소위 그런 기대가 없는 거죠. 보유세를 크게 인상한다던가 공급 폭탄을 한다던가 금리를 상승이라도 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과격한 가격 조정 방식을 안 쓸 것이고 마일드한 가격 완화 정책을 쓸 거라는 기대가 시장의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팽배한 심리 기조 속에서는 11호라 하더라도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 뿐이지 근본적인 가격의 방향성을 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호 정책 하나가 마치 어마어마하게 정책이 실패했다거나 이런 걸 논의하기 앞서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쌓여왔던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진정 시장 안정화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회의랑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대를 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97 대책, 네. 공급 대책, 오히려 수요 억제 대책이 아니라 공급 대책 나온 다음에 더 세게 비판하시고 예, 맞죠. 그동안에 눌렸던 거 그때 기사 헤드라인이 어떻게 잡혔더라 무슨 뭐 3년치가 갑자기 튀어오를 거다 막 이렇게 네, 맞아요. 표현하셨던가요? 네, 저 그렇게 표현을 했고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97 대책 이후에 그리고 저도 원래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가 97 나오고 나서는 이제 상승 못 막는다. 이제 97로는 97을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과열을 화답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저도 막 돌아서 가지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경제학의 오래된 개념으로부터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기대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반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기대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를 맨 처음 얘기했던 거는 루카스라는 경제학자였는데 네. 1970년대에 루카스의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그전에는 주택가격이 임차료를 할인한 가격이다. 임차료 나누기 금리는 주택가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 같은 거. 공식으로 소위 이게 밸류에이션 주식에도 같은 예, 네. 고든 모형, 네. 장기 성장 모형 이게 있는데 이거를 소위 그 어빙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합딱 수식화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됐는데 과거에도 근데 항상 과열은 있어 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임차료 나누기 금리에서 금리에 큰 변화도 없고 임차료에 큰 변화도 없는데 과열은 왜 생기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구가 있다가 그 근본적으로 그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과잉으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수식으로 좀 증명을 해낸 게 루카스란 사람이고 그래서 현재 가격 P는 미래 E, P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즉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빠진다는 거고 이게 현재 주식에서도 추세 추종의 큰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추세 추종이라는 것도 추세라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을 생각하고 이제 트레이더들이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인간은 기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시장에서 항상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기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부동산을 다룰 거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떤 모종의 기대들이 존재하는데 이거가 소위 사람들은 좀 너무 비이성적으로 기대를 한다. 가령 예를 들면은 그냥 1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냐 10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면은 그냥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생각하면은 1년에 예를 들면 3%씩 오르면은 10년 후에는 한 30%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기대인데 네.
사람들한테 10년 후에 집값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세 따블은 시원하게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쏠려버리고. 예, 이게 03년 그 로버트 실러의 비이성적 과열이 만들어진다는 메커니즘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래에 대해서 너무 과잉 낙관을 하고 과잉 기대를 한다고 봤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과잉 기대, 과잉 낙관을 한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이라는 건 이성이 없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틀 안에서 과열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좀 활동했던 두 가지만 이제 좀 찝자면, 하나는 버냉키인데, 99년에 버냉키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현재 이런 미시적인 균형 상태에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 신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저희가 레버리지란 말을 쓰잖아요. 네. 이 레버리지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실물 자산 가격이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증폭된다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부동산도 레버리지고 주식도 레버리지고 하기 때문에 증폭된다는 건데 수식화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담보이론, 대출이론, 신용제약, 담보제약 여러 가지의 근간이 버냉키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를 부동산에서도 갖다 쓰기 시작한 여러 학자들이 있었고, 부동산에서도 LTV 규제, DSR 규제가 그런 맥락에서 나왔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 은행의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역설적으로 최경환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처럼 대출을 풀어주면은 주택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예. 그런 기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아주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지만 이런 과정에 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대출만 왔다 갔다 하면은 가격이 다 잡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과 2017년에 그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있는데, 네.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본인 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미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에서 그 여러 가지 버블 양태를 보니까 공급이 쭉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런 도시들에서는 버블이 생각보다 안 일어나는데, 공급을 못하는, 그러니까 조닝 규제라든가 밀도 규제 때문에 도시의 택지 공급이 안 되는 데를 보니까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서버려가지고 기대가 조금 과잉으로 나오면 가격이 앙등하더라. 그래서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그 유명한 공급이 마찰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버냉키는 레버리지가 마찰을 일으킨다고 네. 얘기했다면은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그냥 공급이 마찰을 일으킨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가지고 미국 대도시들의 특히 주택 버블이 많이 나왔던 이유들은 네. 이제 그런 게 증폭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주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 한국은행에서도 그 연구를 이어받아가지고 한국에도 서울 같은 지역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과잉 기대가 그렇죠. 가계의 행동을 이제 매수로 이끌어낸다는 그런 연구를 써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두 번째는 금리 부분인데,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담보 제약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22년에 금리 상승 때 매매가 빠졌고 금리 하락 때 장기적으로 매매가 상승한 것처럼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전인데, 금리에 대해서도 시장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거라는 아주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깨졌던 게 22년이었는데 그렇죠. 22년에 그 기대가 깨지니까 시장이 발작적인 하락을 경험을 했고, 근데 그 경험한 다음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25년 시점에 이르러서는 네. 금리가 다시 좀 제로 금리까지는 아니어도 다시 발작적으로 크게 튀어오르진 않고 그냥 추세적으로는 우하향하지 않을까라는 또 장기적인 느슨한 기대가 있거든요. 이런 기대 속에서는 금리가 결국은 우하향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전세가부터 시작해서 임차료 부담이라든가 할인율에 대한 그런 게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서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거니까 금리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한다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여기 뭐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만약에 이 연구를 이어서 쓴다면은 네. 말 그대로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값이 과거처럼 그냥 시장 안정을 진짜 하려고 진짜 정책을 쓸 건지, 아니면은 말도 안 정책을 쓸 건지, 저는 금융시장으로 빗대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에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은, 시장이 무너지면 연준이 받쳐준다는 기대가 있어요. 연준 풋. 예, 연준 풋이 있습니다. 이 기대로 인해서 잘 생각해 보면 08년 이전의 시장 참여자들의 그 행동 패턴이랑 08년 이후의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받쳐주니까. 특히 20년에 또 받쳐주는 걸 받고
그리고 지금도 뭐 예를 들면 요새 AI 버블이다 뭐 시장 무너진다? 무너지면 뭐 합니까? 어차피 받쳐줄 건데. 그러니까 바이더 딥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다가 바이더 fucking 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BTFD라고 하는 게 바이더 네. fucking 딥이라는 게 그냥 거기서 그냥 엄청 살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빠지면 사 어차피 네,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이런 거. 빠지면 사라는 가계의 행동이 결국 미국 주식도 요새 과열 논란이 나오는 거는 그냥 종전에는 주식시장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움직이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위험 자산이었다면은 네. 08년 이후에 주식시장은 연준이 받쳐주는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장기 우상향 자산인 거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동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동태가 달라진 상황 속에서는 이게 증폭이 되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증폭이 되면은 과열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유동성일 수도 있고 대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잘 생각해 보면은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 부동산이 미국 주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을 그렇게 하락을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회의론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401k 비롯해서 네. 자산의 대부분이 연금, 주식이고 네. 우리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니 네. 그런데 저희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큰 조정을 겪었던 두 번의 공급 시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9년에 200만 원 착고하겠다 해가지고 92, 94년에 일개 신도시 200만 원 준공됐을 때 노태우 정부 때.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아니 그린벨트도 풀다니 이러면서 150만 원 보금자리 주택을 민간 미분양 쌓여 있는데 그때 또 공급 폭탄 내렸을 때 아 미분양이 쌓였는데도 공급 폭탄을 하면서 공급 정책을 쓰면 시장이 무너지는구나라는 거를 다 느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이 있다는 거랑 지금 소위 민주당 정부들에서 그런 부동산 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 과격한 방법은 쓰지 않겠지라는 게 97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97 대책을 딱 발표하니까 뭐가 드러난 거냐면은 결국 가계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과격한 부동산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여기에 정확히 부합을 했고 저는 그래서 안도랠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1015는 그 자체로는 그냥 거래 규제이지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규제는 아닙니다. 주식을 그냥 증권사 어플이 한 3일간 멈춘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근데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11호 규제는 일부 투기과열 지역의 LTV를 40으로 낮추긴 하지만은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여전히 70이고 그냥 원래 전세 낀 갭매수가 있었던 지역에 주택가격 과열이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작동하는 지역은 서울에서 전세 낀 갭매수가 많았던 4분위 지역, 서울 3분위 지역 이런 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 지역에서조차도 시장 참여자를 갖고 있는 근본적인 기대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서울엔 공급 없네. 97을 보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그냥 금리는 내려갈 것 같네 이런 생각이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냥 과격한 정책은 안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그 여러 행동을 증폭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구 논문 보면서 전 되게 공감을 많이 한 게 공급이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공급은 시장에 작동을 하진 않지만은 네. 그 기대를 꺾는 효과로 공급이 작동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도심부터 포함해서 그린벨트 등등 잘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 몇만 원 공급했냐? 연 15만 원, 10년 150만 원인데 3년 공급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3년 공급하는 것 때문에 민간 사이드 공급 별로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총 공급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기대를 꺾었걸랑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97이 완전 다르게 놀았기 때문에 저는 97 대책 나오고 나서 그렇다면 가게는 공급이 없다는 기대를 더 증폭시킬 것이고 연준프처럼 공급 없다 이런 안도감 속에서 그냥 안도랠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97 대책 때는 이제 숫자는 컸습니다. 135만 원. 다만 네. 30년이었죠. 2030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네, 착공 기준으로 수도권에 135만 원 짓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계획이며 그다음에 얼마나 실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주택 시장이 갖고 있는 시장의 그 과열 양태가 수도권 135만 원 정도 지어가지고 안정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거는 국토부가 현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어떤 뭐 숫자 차원에서요?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공급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컨센서스를 너무 못 읽어서 완전 컨센서스 하단을 때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유세도 마찬가지고 대출도 마찬가지고 627도 그런 겁니다. 627도 왜 먹혔었냐면은 그것도 그냥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생각보다 강력한 그렇죠. 그런 대출 규제 정책을 냈기 때문에 6억 시장 이상 컨센 대출 금지. 상단을 때려버린 건데요. 예.
결국은 기대치를 꺾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나왔을 때 정책이 작동을 하지. 그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대책들이 나왔을 때 실적도 똑같잖아요. 컨센 서프일 때 올라가는 거지. 컨센 부합한다고 주가가 열다블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컨센을 하회하게 되면은 쇼크로 대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97은 결국은 컨센서스 하단을 때린 거고요. 그냥 시장 안정화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쇼크니까 주택가가 급상승으로 나타나가지고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정부 초반에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연내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공급 대책이 97이 일단 망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네. 97이 망한 상태에서 잘 생각해보면 97은 누가 이제 발의를 했냐면 국토부가 발의를 했죠. 근데 결국 국토부는 차관까지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사퇴. 네. 그러면은 돈 현재 모아서 국토부에서는 주택실장이랑 정책관 정도 되는 주택정책과 그쪽에 있는 소수 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정책의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 국토부 부처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고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에서 주택공급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종합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재부 갖고 있는 땅, 국방부 땅, 한국 모든 뭐 행안부 땅도 사실 기재부 땅 통해 가지고 가는 거지만 행안부 소속이든 국방부 소속이든 아니면은 각 지자체장들한테도 소위 여당 계열 지자체장이든 범부처 범지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이제 나왔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격한 대책보다 마일드한 좀 부드러운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의 컨센서스니 네. 그걸 깨려면 그거보다 더 과격한 대책이 나오면 잡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럼요. 공급도 그러면 그럼요. 기대가 꺾이면은 행동이 달라지니까요.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보세요. 연준 의장 새로 바뀌었어요, 내년에. 네. 연준 의장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더 이상의 연준 no more Fed foot 딱 선언하고 그것만으로 일단은 망가지겠죠, 시장. 굉장히 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장의 행동들에 누적되어 온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여러 정책들이 집합이 지금의 어떤 미래 기대치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데 있어서 바꾸어 온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민주당 부동산 정부가 해왔던 과거 문재인 5년에 누적되어 온 실수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냥 그럼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뭘 대책 내더라도 안 먹히던데 이런 인식론들이 존재하고 이런 인식론들을 깨기 위해서는 뭔가 서프라이즈한 거를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현실로 돌아와 보자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97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때 97 보면서 느꼈던 거는 더 이상 국토부로부터 서프라이즈한 주택 공급은 나올 수가 없겠구나.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어떤 메타 인지가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 현실 인식이. 네, 그리고 그게 관료들이 전반적으로 특히 장차관들이 그냥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다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됐고요. 김인덕 장관 포함해가지고 김인덕 장관 그냥 삼성 국회의원이죠. 국토 부동산 정책에 무슨 전문성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정치인이고 만약에 내년에 지선까지 나간다면은 이거는 진짜 초기 국토부 장관 인선은 대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차관의 경우에는 물론 도시 환경화학을 오래 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학계에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부동산 시장이 아주 치열하다는 거를 그만큼 잘 못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1차관이랑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공무원들을 데리고 혁신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내는 것이 아니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시절에 했었던 그 리포트 포맷대로 냈기 때문에 숫자 모으기. 네. 그냥 숫자 모으고 예뻐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저 완전 대실패라고 생각을 했고 그 순간 그러면은 공급을 책임지는 부처가 그 현 시점에 필요한 공급 정책을 못 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97을 보고 왜 그렇게 앞으로 이제 상승 못 막다 나도 그냥 상승론자로 갈아탈랍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다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번 정부도 생각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97 대책, 공급 대책 망했다라는 거 알고 135만 원 안 통한다라는 거 알고 네. 그럼 뭔가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보여준다라는 엄청난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을 텐데 그 부담을 지금 대통령실이랑 기재부랑 국방부랑 그러니까 범부처, 범지자체가 지게 됐죠. 그럼 가장 현실적인 건 뭡니까? 뭐 그린벨트입니까? 당연히 그린벨트죠. 네. 그냥 한국 주택 공급의 역사에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신도시를 공급하면서 주택을 잡았지. 서울 안에 혹은 바로 주변에 틈틈이.
아니요, 그냥 서울도 아니고 서울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 풀어서 다 안정화된 거예요. 일기 신도시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입니까? 아니죠.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서울입니까? 과천 포함해 과천, 하남, 미사 다 경기도 신도시죠. 결국 왜 그런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행정구역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활권 서울이 생활구역. 중요하다고 네. 했는데 생활권에 지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생활권에 염가의 주택이 교통망이 되는 지역에 반값으로 지어지고 이러면은 그 생활권에 거주하시는 거지. 그래서 행정구역적 인구적인 분석은 이미 진지게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인구가 2010년에 1,000만 명 깨져서 계속 내려가는데 왜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냐, 그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2018년에 제가 서울 생활권 인구를 봐야 된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토학하는 인구. 통근토학하는 목적지를 중심으로 통근토학 바운더리가 그려지는데 그 목적지 베이스로 가장 큰 게 서울 강남권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서울 3대의 그 업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각 생활권역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강남권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은 서울로 경기도를 떠나가고 있지만은 통근토학 인구는 계속 늘어왔잖아요. 네.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생활권 사이즈는 커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생활권 사이즈가 커지는 게 중요한 거지 행정구역상 인구가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 인구가 앞으로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 업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중심 기능을 계속 갖고 있는 한 도시구조가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부 아파트 재건축 단지 용적률 한두 개 풀거나 10개 정도 푼다고 해결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권에 말 그대로 그냥 폭풍 공급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생활권 개조 같은 그런 도시 레벨의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그냥 그냥 하드하게 가보자, 천도합시다 이런 방식을 택했었던 거고 지금은 어떤 약간 마일드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한 다음에 후중으로 옮기고 기능 좀 옮기고 약간 이런 마일드한 방식으로 하려는 이건 장기적인 부분이고 다만 이런 것도 실제 진짜 진행이 된다면은 시장의 어떤 기대를 건드리긴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현 서울 중심 도시 구조 못 바꾼다. 그 다음에 현 그럼 통근통학 그 생활권은 점점 커진다. 이 통근통학 생활권 안에 대규모 주택 집중 공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깔고 있는 거죠. 네. 대전제로. 네. 아니 그래서 그거 대안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3기 신도시고 또 하나가 GTX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효과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요. 3기 신도시가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3기 신도시는 무려 18년 8월 달에 지정을 했잖아요. 3기 그렇게 신도시 첫 됐어요? 번째 건데 그때 18년도에 9.13 정책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9월 20일에 수도권 대강 그거랑 같이 3기 신도시 5군데를 예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19년 초에 걸쳐서 5군데 신도시를 동시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2019에 발표한 5개 신도시가 아직 본 분양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구나. 그러니까요. 뭐 사전 청약을 하네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사청은 이제 그러니까 그 선도단지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LH랑 같이 탐방 가서 2022년에 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토부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 국토부 초대를 받고 21년에 가가지고 영상 찍고 막 드론 날리고 막 이런 짓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윤석열 3년간 3기 신도시 사실상 거의 올스톱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나마 3기 신도시를 램프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3기 신도시가 작동을 하죠. 3기 작동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3기 신도시라는 존재 자체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로운 신도시, 그래서 3기 신도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명박식 보금자리 주택 신도시로 작동을 한 것이 아니고 3기 신도시도 18년부터 지정돼서 지금까지 본 분양 하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역시 공급은 너무 늦구나, 늦어지는구나. 그냥 이렇게 도시 하나 만드는 게 너무 어렵고 LH는 돈 없고 막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없다는 걸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지. 3기 신도시가 막 공급이 되면서 3기 신도시 공급되니까 나도 뭐 몇 년 안에 분양받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가 예. 곧 대규모 실입주가 시작되겠네가 아니라 네. 거봐라 저거 발표된 지 벌써 7년 6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거 못 들어가고 있네. 네. 공급은 역시 어려운 거야. 예. 이 학습 효과로 쌓였다. 맞습니다. 엄청 무섭네요. 아까 그린벨트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그린벨트 풀어서 8만 호 공급하겠다. 그것도 서울 인근에 발표 나왔잖아요. 이거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아직도 그린벨트인가요? 아니 그 윤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은 제가 네. 생각할 때 그냥 다 백지로 생각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그때 그리고 뭐 88 대책도 200 있었고 몇십만 호도 발표 예.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네. 사실 22년 대선 때는 21년까지의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줬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엄청 굉장히 떴으니까. 부동산 선거였지 않습니까?
네, 이번 25년 선거는 이제 계엄 선거였지만 22년 선거는 완전 부동산 선거였는데 그 부동산 선거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가열찬 주택 공급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고 네. 서로 주택 공급 많이 하겠다고 막 싸움이 붙기 시작을 했다가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250만 호를 계획을 했고 인수위에 국토부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고요. 인수위는 지금 생각해보면 다 검찰로 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없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야 부동산 대선이었는데 부동산이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발휘했었는데 부동산 정책 왜 이렇게 등한시합니까? 네. 이러면서 약간 막 입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이제 원희룡 장관을 장관으로 올리면서 네. 이제 맞게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5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취임 100일 안에 공급 대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장관이 된 티가 나는 게 뭐냐면 99일 차에 계획을 발표해요. 8월 달에. 네. 8월 달에 계획을 발표하면서 250만 그대로 내면 안 되니까 270만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문재인 정부 때까지 공급이라는 거는 준공이었어요. 네. 네. 준공이 돼야 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희룡 장관은 어떤 꼼수를 쓰냐면은 야 이거 이제 준공 물량이 너무 작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걸로 어필하고 싶은데 준공이 박살이 나 있네. 그러니까 우리 인허가로 바꾸자 그 공급을. 맞아. 그때 인허가 기준. 그래서 인허가로 바꿔버려요. 네네. 그래서 인허가로 270만 호를 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인허가는 뭐 좀 안 좋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인허가 시원하게 늘려가지고 5년간 270만 호 하겠습니다. 연평균 52만 호 이상, 54만 호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질문이 그럼 인허가 잘 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인허가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허가가 안 됐지만 근데 인허가는 어차피 공급이 아니니까 윤석열 정부 때부터 국토부가 저는 그때부터 맛이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기준을 이거야말로 진정한 통계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거래가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공급 기준에 대한 기준을 완전 근본적으로 바꿔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도대체 올해는 몇 호가 지어지고 있는 걸, 몇 호가 준공이 되고 있는 걸까? 그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서 좀 통계 사이트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말은 뭐 100 몇십만 호, 200 몇십만 호 이런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감이 안 된다는 건데요. 그 체감이 안 되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결국 공급이 되면은 입주도 하고 입주하면서 이쪽에서 임차 빠지고 저쪽 임차 빠지고 하면서 막 임차 시장에도 어떤 변화가 있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싹 사라졌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되고 나서 97 대책 볼 때 그래서 그래 공급을 어떻게 할지 보자 이게 메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다들. 착공으로 바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허가는 너무 심하고 너무 메타버스 공급이고 제가 메타버스 공급이라고 22년에 막 비판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착공으로 바꾸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역시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국토부가. 장관 차관이 다 바뀌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도 착공 베이스로 주택 공급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데 입주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국토부는 인허가보다 착공이 훨씬 더 사람들이 현실감 있게 듣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집은 지어져야 되죠. 그럼 착공한 집 그러니까 그 국토부- 공사판 집에 가서 저희가 살 수 있습니까? 국토부 그게 아니잖아요. 입장에서. 그거는 면피용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용기가 없어요.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관료들이. 평생을 엘리트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금융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틀리면 가열차게 욕먹고 작살나죠. 저만 해도 뭐 잘리죠. 내내 그냥 채반꿀 소리 듣고 그다음에 항상 욕을 먹는데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는 거로부터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때로는 근데 정책이 솔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135만 호 착공이 아니라 네. 몇 년까지 5년간 뭐냐면 이겁니다. 따지면 뭐냐면은 미안한데 뭐 지난 23년에 착공이 너무 작았고 그래서 25년 입주 얼마 안 돼. 20만도 안 돼. 20만이야. 내년은 뭐 24만이야. 근데 내후년부터는 올라가도록 노력이라도 해볼게.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할 거고 게다가 공사 기간이 길어졌는데 공사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뭐 모듈 공법이라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파트를 됐건 일반 35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주택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서 준공 숫자를 뒤로 어쨌든 좋아지는 방향으로 넣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착공 베이스로 보니까 원희룡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희룡 때랑. 그냥 올해 이만큼 착공하고 내년 이만큼 착공해서 그러니까 공급이 작아 보이지 않게. 근데 그게 결국 진짜 여유가 있는 거랑 여유 있는 척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시장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냥 공급 없구나. 이제 공급이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국토부는 그냥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관료들이 이거를 하나도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은 저는 그냥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이 그래서 영상을 그냥 이제 국토부가 그런 얘기를 싫어합니다. 예. 국토부에서 좀 안 좋은 소리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국토부에서도 부동산 네. 전문가들 모아서 네. 스터디하고 뭐 정책 같은 거 미리 좀 이렇게 힌트 주기도 하고 반응도 듣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채부심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제 막 97 나오기 전에 네. 그 지금은 이제 내려가신 차관 주재의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 네네네. 97 대책 나오기 전에 갔을 때 그때도 저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6월 달에 오신 분이 9월 때까지 대책을 안 냈다면은 놀았냐고. 그런 얘기를 네, 국토부 가서? 3개월간 네, 그 회의를 하는데 3개월간 장관은 7월에 왔지만 차관이 주택 공급을 총책임지시는 분인데 627 나오고 나서 대통령이 맛보기 발언을 했고 시장에서는 공급이 나올 거라는 기대치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8월 말 되니까 어떤 분위기 있냐면은 왜 공급 대책이 안 나올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늦었는데 이미 늦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공급을 내게 된다면은 굉장히 서프를 내지 않는 한 그 후속타가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또 막 이경수 애널이나 이런 분들이 야, 살살해. 아니요. 그분들이 상호가 살살해. 아니요. 그분은 저보다 더 셌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셌는데 그냥 공급 대책 나오면 집값 폭등할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오. 왜냐면 생각이 똑같으니까요. 왜냐면은 공급 대책이 이미 늦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혁신적인 공급 대책이 없고 그냥 마켓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공급이 나오면은 폭등할 거다. 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도 이제 소위 좌세력 우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쪽 우세력 쪽에서도 그냥 이번에 어떤 공급 대책이 나와서 주택가격이 폭등할 것 같다. 생각이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회의하고 나서 97 나왔고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은 이님께서는 97 대책에 대해서 좀 좋게 반응하시는 걸 보고 저는 97 나오다가 대실망을 했고요. 아 이건 그냥 완전히 그냥 망했구나. 아 가격 상승을 못 막겠다. 오히려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냥 주택가격 상승론자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서 막 글도 쓰고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건데 대책이 막상 뚜껑 열어서 보니까 왜냐면 컨센서스 완전 하단도 아니고 원희룡식 공급.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된 게 그 현재 공급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서 비롯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문제가 쉽게 풀리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아니 그러면은 네. 627하고 11호가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6억 이상 대출금지, 네. 그 다음에 또 가격에 차등을 두고 4억 이상, 2억 이상 대출금지, 거래도 까다롭게 만들고 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막 경기도까지 묶어버리고 했는데 네. 고삐를 다 죄어놨어요.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평생 갈 수는 없는 거고 뭐 5년 내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간 풀어줘야 하는데 그때 돼서 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시장이 또 급등을 하면 안 되고 네. 그럼 그 사이에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은 나와야 하는데 앞에서도 그린벨트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뭐 입주 기준이라도 몇만 호라도 어떻게 나와야 이거는 좀 그래도 컨센서스? 최소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그 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그 3차 중장기 주택 수급 계획을 통해서 이미 숫자가 나오긴 했어요. 3차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네. 그 3차 중장기 수급 계획을 짤 때 저도 이제 외부 자문가로 일부 참여를 했었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결국 10년간 연평균 48만 호가 필요하고 뭐 이런 계획입니다. 네, 수도권은 네. 25만 호 필요하고 이런 건데 그걸 짤 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거는 장기적인 주택 소요량을 말하는 것이고 일부 미시적인 불균형상에서는 그냥 지금처럼 아 지방에서는 더 이상 주택 사지 말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시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는 수도권 소요량은 또 추정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건 그냥 장기적인 값이고 현재 인구가 그 소득을 빗댄 방식으로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현재는 오히려 22년 출산율 문제 이후에 이제 지방소멸과 서울 쏠림이라는 불균형이 훨씬 더 세게 작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시장 전체의 동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몇 호 필요하냐에 있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시장의 숫자들이 그러니까 임차료와 대출 금리와 토지와 뭐라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숫자와 제도들이 그냥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간 수급에 따라가지고 민간 공급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 있는 그 레벨까지 와야지 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이게 공급에 있어서 공급을 두 개로 쪼개면은요. 하나는 민간 공급자고 하나는 공공 공급자인데 현재 공공 공급자가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민간 공급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급으로 가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인과가 역전이 된 건데 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민간에게 맡겼을 때 이게 재건축도 똑같습니다. 재건축도 그냥 가격이 낮은데 재건축합니까? 가격이 잘 안 올라야지 하죠. 재건축이 기대가 있어요. 속도가 따라붙지. 즉
가격이 공급을 만드는 것이지 공급이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니걸랑요. 공급 쪽에서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민간 저희 건설 투자가 감소한 것도 수주가 작습니까? 수주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착공을 안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착공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과 상관없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공공 주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공공 주체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만들자고 오늘 LH 개혁위원회 막 이런 거 발표도 하고 국민청원도 듣고 LH 개조 개혁하고 막 이런 시스템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방향성을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공공 중심의 공급 체계를 깔아놓고 와야지 공급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초과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잡아주고 하면서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저희 전체적인 생각은 계획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언제 집행되냐, 어떻게 집행되냐, 어떻게 추진되냐 이런 거에 대한 정합성도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97이라는 카드를 그렇게 허황되게 날려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 모든 게 저는 그냥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틀렸다. 그냥 틀어졌다. 어긋나 버렸대요. 틀어져 틀어졌다. 버렸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그 특정 한두 사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국토부가 그 현 상황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는 거를 100%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성에 기반해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장차관은 그거를 보고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감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태가 증폭이 되었던 것 같고 가계의 과잉 기대, 공급 없구나라는 과잉 기대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건드려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급으로 단기적으로는 폭발적인 공급은 이제 여러 가지 언급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서 준비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필요해진 거는 공급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럼 공급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과잉 기대를 꺾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유동성 관련해서 특히 억제책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 아까 대출 레버리지는 상당한 가격 요인 중에 하나니까 대출 레버리지 관련해서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후속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와야 기존의 수요 억제책도 풀 수가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울타리를 넓게 이렇게 쳐놔야 고삐를 메어놓은 저 송아지 망아지도 풀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울타리를 못 치고 있으니까 고삐는 계속 재워놓고 실수요자들도 거래 이전의 자유가 지금 막 올가매가지고 집도 못 팔고 있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망한 거죠 한마디로. 그 상황이. 아니 이걸 좀 그러니까 희망을 주세요. 아니죠. 이게 저는 좀 그래도 시장 안정화를 바랬었던 입장에서 망했다고 하는 거지. 주택 가격이 뭐 오매불망 하루 종일 오르기만을 바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주 좋은 상황이라서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거 아닐까요? 보유세만 높이지 말라는 걸 거예요. 보유세 높이면 나라 망한다. 뭐 보유세 높이지 말라고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이 보유세 카드는 많은 분들 또 이제 뜨겁게 논쟁도 하십니다만 당장 보유세 높이면은 지금 뭐 당국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그분들이 제일 많이 낼 거 아닙니까? 보니까 네. 그 요즘 서베이 많이 나오던데 막 강남에 집 제일 많다고 국회의원들도.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이게 결국 시장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기대 이론으로 인해서 추세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것이 인간 본성인데 튤립 뽑을 때 막 사람들 내더는 사람들 다 미쳤던 거예요. 이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가격이 결국 추세를 만들어내고 그 추세에 기반해서 미래를 전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을 걸랑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사람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미래의 기대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추세를 꺾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꺾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미 연구 이론과 방법도 다 되어 있고 어떤 정책을 쓰면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하는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이런 거 쓰면 되고 우리나라의 실증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쓰면 되는지 알고 있다면 그거를 실행할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실행할 용기가 있냐 없냐 저는 이제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열찬 공급 계획, 그 다음에 높은 보유세,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금리 상승,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진짜 뭐 최선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해도 용인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승률이 둔화된 상태 정도의 마일드한 조정으로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마일드한 조정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한다면 연준 풋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과격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그게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부드러운 선생님 말 잘 안 듣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이상경 차관 후임 아직 안 정해졌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보면 어느 정도 또 방향성이 보이기도 할까요? 후속 인사를 네, 보면. 저는 그래서 후임은 무조건 어쨌든 부동산 이 관료 쪽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 씬에 되게 노출이 많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국토부는 장관부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문제예요. 저는 잘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왜 정치인 장관을 계속 국토부에 앉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치인 장관을 앉혀가지고 저는 되는 부처가 있고 안 되는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주무부처 수장을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한 사람도 아니라면 굳이 앉혀야 되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배 때문에 국토부가 항상 이런 의사 판단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부처인데 네. 정치인들이 가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기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벤처. 네. 그쪽은 힘센 정치인이 가야죠. 원래 힘 없는 부처니까 힘센 네. 사람이 가서 좀 이렇게 막 대기업들하고 막 이렇게 대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계속 이제 정치인들로 가고 있다. 요거는 이제 또 그런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제 지방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 서울 집값만 네, 저렇게 지금 뜨겁지. 오히려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과 비서울에는 이미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3년 넘게 특히. 네, 그 출산율이 만들어낸 충격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탈지방하고 서울로 일단 들어와야 되겠다. 돈이, 그러니까 저희가 머니무브가 이미 비서울에서 서울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서울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이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균형발전,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그다음 부산을 키우고 기타 등등 현 정부에서도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이미 있는데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제일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윤 정부 3년에 대해서는 평가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이런 불균형이 증폭되는 게 윤석열 3년 때 엄청나게 증폭이 됐는데 뭐 어느 부처라 하더라도 이거를 해소할 만한 노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 예, 소위 말하는 서울 쏠림. 그러니까 서울 쏠림이 지난 3년간 어마어마하게 증폭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증폭됐는데 관료들 다 놀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미시적으로 불균형이 심화가 되는데 이런 엄청난 불균형들이 통계로도 잡힐 정도에 어떻게 잡히냐면은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 부동산 매입 비중이 폭증하고 있는데 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서울 거주자의 비서울 부동산 대폭증 만약에 부산에 있는데 네. 부산의 어떤 주택 가격이 서울에 있는 원정 투자자들로 인해 가지고 대폭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의 임차 시장이나 매매 시장이 막 대폭등을 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물론 부동산 가격이 부산이 올라가니까 부산 사람들 중에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서울이 아니라고 중국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가격을 대폭등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하자 그렇죠. 뭐 여론 뜨겁죠. 네, 여론 엄청 뜨거운데 그러니까 중국인은 그렇게 와가지고 한국 부동산을 사가지고 한국 부동산 대폭등을 시키면 그러니까 중국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주택가격 상승이 기분 나쁜 거예요.에서 봤을 때 그냥 중국인이어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전 이해가 되고 있는데 자산 가격의 왜곡을 특정한 자금 쏠림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불균형이 심한 건데 비서울에서 서울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냐? 저는 고위 관료들이 다 서울 부동산 보유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장의 그 생각이 그냥 이제는 지극히 받아들일 만한 이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 사람들이 와서 사주면 고맙지 뭐. 네, 이런 즉 서울에서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지방으로 가서 서울이 매매가 하락이 발생을 하고 지방이 상승하고 있었다면 저는 현 관료들은 어마어마한 부동산 대책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부동산이 하락을 해 세상에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소위 비거주 부동산 거래 허가제, 비거주 부동산 대출 총량제 5만 건을 다 도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돈이 머니무빙하니까 그래 서울 부동산 계속 올라가니까 좋다 이러면서 저는 그냥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 지난 3년 동안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떤 대책이 없었던 것을 본다면은 그래서 전 윤석열 정부 때의 정책을 냈었던 그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초창기에 막 계속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부동산 대책이든 뭐가 됐든 초창기에는 잘 안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올해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고
내년에는 좀 뭐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토지거래 허가지로 묶어버린 거고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뭐 이제 그 인근 지역 가려고 해도 왜 가느냐 뭐 직장 옮겼느냐 뭐 재직증명서 떼와라 뭐 별거 다 요청한다면서요. 뭐 어디는 그건 이제 수지에서만 그런 건데 예. 그 전체 지역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토어제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토어제가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게 땜빵, 국토부를 땜질. 포함해가지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겁니다. 토어제 관련해서 지금 여러 정치적인 논란이 일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9월 실거래가를 받아봤냐 안 받아봤냐 가지고 되게 논란이 있는데 그쵸. 근데 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9월 실거래가를 받아볼 일이 있습니까? 그건 안 받아보는 거지만은 근데 토어제의 코어는 그러니까 서울 25개 구 안에서도 4개 구는 그럼 9월 실거래가 받아보면 4개 구는 빠져야 되는데 4개 구도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경기도 12군데 중에서도 몇 군데가 빠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 토어제를 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어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게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토어제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책이 잘 작동하는 것 같다. 이게 국토부와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투기 수요가 빠진 거다. 당연하죠. 토어제를 하고 있는데 투기 수요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막 자화자찬하고 막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져요. 그들의 메타인지가. 예, 그 인지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정책을 진짜 저렇게 못 냈던 거구나라고 이제 완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이렇게 물을 수가 있나? 부동산으로 소위 말해서 정권도 뺏겼다고 하는 당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고 여전히 모를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럼 제가 느끼는 이런 거를 시장도 안 느끼고 있을까요? 다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급적인 측면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깨뜨릴 만한 그런 터프한 정책은 못 낸다. 이런 거고요. 내고 싶지만 관료부터 시작해서 이게 못 낸다. 못 낸다면 그냥 잡을 수가 없다. 잡을 수가 없다면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다만 딱 하나 걸리는 게 보유세니까 보유세만 어떻게 열심히 막아보자라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 인식부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나오는 대책은 또 똑같이 반복이 될 테고 금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뭐 임대료, 레버리지, 공급, 뭐 정책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이자율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금리 뭐 미국에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좀 덜 내려갈 것 같다 혹은 뭐 천천히 내려갈다 뭐 이런 컨센서스가 또 생기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10월 말부터 그런 컨센서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은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한은 총재가 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선을 긋냐면은 최근 금리 동향은 이렇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갔는데 국고채 3년 금리가 한 2.5에 있었거든요. 이게 올해 4월에는 2.25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 4월에 미국에서 리버레이션 데이 선언하면서 수출 성장률이 박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우리나라 국고 3년 금리가 2.26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 판때기 들고 전 세계 상호관세 막 했던 날. 저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에 치명타를 입으면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2.5 수준이었던 국고 3년이 4월 첫째 주 둘째 주에 2.26까지 내려갔는데 그거는 현 2.5인 기준금리가 2까지 내려가는 것을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후퇴를 하죠. 3개월 유예해서 7월부터 할게라고 하면서 5, 6월 코스피 대랠리가 있었고 대랠리가 있은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됐고 새 정부가 되면서 국고금리가 다시 2.55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현 기준금리 2.5인데 한 번 정도 내리겠구나라는 1회 인하를 선반영한 채로 10월까지 왔거든요. 10월까지 왔는데 10월에 그게 튀기 시작하더니 지금 국고 3년이 2.95에 가 있어요. 그 얘기는 30bp 낮추면은 2.6이라는 거니까 현 기준금리가 2.5니까 시장에서는 뭘 반영하고 있냐면은 금리 인하가 없겠구나. 이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건 올해는 당연히 없죠. 올해는 뭐 10월, 11월 금통인데 10월, 11월 금통일 간에 어떤 경제적으로 대단한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없겠지만은 근데 11월 금통일 때 없는 건 생각을 했는데 내년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내년도 연간 전체는 아니고 어쨌든 상반기에는 인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금리는 오히려 금리 인하 2.5보다 살짝 높은 2.6 수준에 걸쳐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고 3년 컨센은.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왜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선을 긋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그 가계의 주택 구입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 큰 영향을 같아요. 미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선 그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은에서 지난주에 냈던 그 연구는 국토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 두 가지의 과잉 기대가 있다 했거든요. 공급 부족에 대한 과잉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과잉 기대가 있다는 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과잉 기대는 한은에서 커버할게. 그러면 너는 공급 부족에 대한 과잉 기대는 너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공급 부족에 대한 과잉 기대를 결국 폭발적인 공급으로 풀어준다면은 뭐 현명한 관료들이 되는 거고 그냥 뭐 97 대책도 잘 만든 대책이고 이대로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망한 대책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드는 생각이 최근에 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것.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집값 그것도 서울에 국한된 그 집값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통화정책이라는 건 전국에 다 모든 사람한테 5,200만 국민한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지금 내수 엄청 안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내수 뭐 엄청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26년에 경제 성장률 GDP도 1%대 후반까지 간다고 해도 네. 반도체 수출이 좋아져서 그런 거지 네. 내수가 회복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건설 투자 여전히 안 좋고 민간 소비도 안 좋고 한데 건설만 안 좋은 거지 다른 부분 올해도 만약에 건설이 좋았으면은 좋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내년도 건설이 그렇게 좋냐 그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지만은 소비나 수출이나 이런 게 특히 소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건설 투자가 꺾이니까 안 좋아 보이는 거죠. 미국은 역설적으로 건설 투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건설 투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GDP가 잘 잡히는 거고 물론 이제 소비도 견제하지만 저희도 소비는 돌아섰죠. 외국인 인바운드도 많고 근데 소비 지출도 늘어났고 돌아섰는데 투자가 너무 박살나다 보니까 그냥 내수 전체가 묶으면은 박살나 보이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게 또 YY 개념이니까 올해는 0.8, 1.0으로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는 1.8, 2.0 가는 거니까 내년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년에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는 엄청 좋다 이건 아니지만은 소비가 박살났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민간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때에서 플러스 0.몇 퍼센트, 1.몇 퍼센트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것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이 0%대에서 1%대로 올라왔다라고 좋아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2년 그러면 합쳐봐야 1%대 초반에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건데 이거 가지고 좋아졌으니 이제 금리 그만 내려도 된다? 서울 집값 때문에 금리 못 내리고 있다라는 아니요, 게 그게 실질이니까 물가는 이미 올해도 1.8 내년도 1.8이면은 올해는 합쳐서 명목 2.8이니까 2.5% 금리가 그러니까 센 금리인데요. 제약적인 금리라고 볼 수 있지만은 내년은 2.2% 성장이 1.8% 금리는 4% 명목 상승인데 2.5% 금리는 매우 완화적인 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도 그러니까 내년 성장률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완화적인, 맞습니다. 긴축적인 상황은 내년 매우 완화적인 거고. 금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완화적인 상황일 겁니다. 엄청 완화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목 성장률은 내년에 거의 3.8에서 4.0 이상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타카이치 일본 총리가 뭐 약간 말 실수하는 바람에 소위 한일령이 생기는 그런 마당이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까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저는 내년에 게다가 이것도 내년 만약에 내수 건설 투자가 좀 회복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OPS텔 집중 착공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GDP는 진짜 금방 튀어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더더욱이 경기가 더 회복이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 접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말 그대로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부동산에 한해서만 제약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식이 스트레스 금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는 이미 10월 29일에 스트레스 금리 상단이 원래 150bp였는데 300bp로 이번에 완전 올려놨기 때문에 종전을 보면은 과거에는 스트레스 금리 상단이 150이어도 적용률이 있다 보니까 적용률을 실제 적용하고 나면은 0.6인가 적용이 돼요. 그것도 이제 계단식으로. 네, 그래서 5년 혼합형 막 이런 거 하면서 어떤 생각 하냐면은 뭐 0.60bp, 0.6 더 내는 걸로 그냥 할게 이러면서 막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를 만든 이유는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려고 만들었는데 다들 고정금리 대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5년 혼합형 하면서 스트레스 금리를 맞아버리는 걸 보니까 이제 금융위에서 했었던 결정이 뭐냐면은 150bp가 너무 낮나? 그러면 300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 높인 거예요. 그러면 300bp로 하게 된다면은 고정금리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것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고정금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트레스 금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스트레스 금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를 여전히 안 하고 있다면 정책 실패죠.
그럼 이게 1년 정도 정책 실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스트레스 금리를 진즉 높이든가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11호 대책에 들어와요. 이번 11호 대책에 고정금리가 3%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금리 대책이. 그래서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거는 금융위를 포함한 그런 부처가 일은 제일 잘한다고 느끼는데 근데 실제 가구가 그러니까 정책 목표대로 안 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런 거를 진즉에 손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야 손댔다는 것도 좀 늦다고 생각하고 다만 스트레스 금리 방식으로 소위 부동산의 차별적인 금리 체제를 유지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선택을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인데 예전에 아마 최정우 대표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 몇백만 원 덜 나온다고 해서 그런 집 안 사겠느냐 네. 이렇게 비판하신 적도 있으시지 않아요? 저는 스트레스 금리가 안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죠. 아예. 그게 공정가액 반영 비율이랑 비슷한 건데 스트레스 금리 1.5라고 1.5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적용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1년부터는 적용률이 빵이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스트레스 금리가 심지어 10%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죠. 그냥 네. 21년 하겠습니다. 그럼 빵이에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빵도 빵이고 1000 곱하기 빵도 빵인데 그럼 빵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냐 제도가. 그러면 빵은 도대체 왜 존재하냐. 이게 종부세나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Y가 되잖아요. 그냥 빵을 곱해가지고 Y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에 이렇게 곱하기 0을 설계한 것 자체가 진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비판했고 적용 안 되는 지점. 예, 그리고 적용도 앞에 이것도 풀 적용도 아니에요. 풀 적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 순수하게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되게 눈 가리고 아웅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스트레스 금리가 70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적용률도 살짝 올렸습니다. 적용률도 올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0은 있지만 앞뒤 구간에 반영 비율이 올라갔으니까 스트레스 금리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빚내서 집 사지 말아라는 강력한 또 신호이고 그게 이제 뭐 근데 집값이라고 다 잡히는 게 아니라 또 현금 부자들의 거래로 인해서 또 신고가는 또 그때그때 또 찍힐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유동성 경로도 다양해졌습니다. 흔히들 언론에서 말하는 현금 부자가 결국은 여러 유동성 경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 소득이나 대출로만 집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끼리 대출을 해주면서 집 살 수도 있고 친구한테 빌릴 수도 있고 뭐 오만 루트 또 가상자산이나 미국 주식 등등 각종 잡종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이게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은행 대출 받고 집 살려는데 은행 대출 금리 높여버리면은 소득원이 다양하거나 유동성 원천이 다양한 소위 상위 가구들은 집 사는데 문제를 느끼긴 하지만 덜 느끼는데 대출로 집 사는 가구는 부담을 확실하게 느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요즘 말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들이 대출 받고 집 사는 거에 대해서 금리를 높이는 것이 주거 불균형을 막고 올 가능성이 더 커요. 요즘 우리나라도 저는 자본주의 역사 75년이 되면서 그 소득원이 다양해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 대출 받고 집 사는 사람에 대해서 금리를 무조건 높이는 것이 과거처럼 이게 마치 20몇 년 전에 아까 제 버냉키 얘기할 때 그 담보 이론 담보제약 이론으로 은행에 대출 규제하고 이러면은 유동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거로부터 이제는 벗어났죠. 유동성이 너무 다양해졌는데 결국은 그 어떤 신뢰를 비추는 빛이 한 개인 사람이랑 은행 대출 한 개인 사람은 그것만 꺼두면 신뢰가 껌껌해지지만 창이 여러 개여가지고 은행 창을 닫아도 다른 창이 다 열려 있다면 시내가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다면은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 방식으로 집을 살 거라면은 결국 집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유동성 원천을 규제하는 방법론에서 벗어나가지고 결국 종착지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방법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유세요? 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보유세 논란은. 그래서 이 보유세를 갈 것 같으니까 지금 보유세 가면 안 된다는 오만 이론들을 갖고 오면서 지금 보유세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도 세금 가지고는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공약은 했습니다만 또 그거는 또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고. 네. 그런데 일단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년에 또 선거도 있는데 여당에서 뭐 이거는 굳고 안 된다라고 할 거고 벌써부터 뭐 일부 정치인들은 막 그 공개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보유세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왜 이런 기대가 살아있냐면은 네. 결국 답진 알고 있는데 높은 보유세, 폭발적인 주택 공급 그리고 금리의 격상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할 용기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선 답을 내렸다니까요. 없다. 얘네들은 새 가슴이라서 할 용기가 없다.
할 리가 없다. 또 선거 앞두고 못한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정황을 봤을 때 못할 사람들이다. 고로 나는 적극적으로 주택 구입을 한다.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보유세도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유세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취득한 금액에 매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하더라도 나는 5억에 산 사람이야. 수십 년 동안 100억이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5억 취득한 것에 대한 보유세만 매기는 거고 나중에 나는 100억이 돼도 감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제 100억에 대한 보유세를 물리고 요게 좀 합리적이다라는 아니, 전 그 하나도 지적도 있던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안 하시고요. 네. 세제는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야지 그 모자이크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이상하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 방식에서 미국식 보유세 제도와 결국 세제는 취득, 보유, 처분의 전 과정에 걸쳐가지고 비교가 되는 것이 세부담의 진정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취득, 부담, 처분의 전 과정에서 한국이 부동산 세제에서 가장 적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취득, 보유, 처분의 모든 과정을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뭐 중과취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뭘 받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은 부동산 세제 관련 부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고 보유 부담도 아까 그 소위 원시 취득세를 계속 내는 방식이든 공시가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증하는 방식이든 공시가액을 통해서 할증하는 방식이 되면은 불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저희는 역설적으로 공정가액 반영형 비율을 조정하면서 보유 부담을 계속 낮춰왔어요.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세금 상한선의 개념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 130%에 묶여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올해 500만 원 내고 내년에 1000만 원으로 계산돼도 재산세는 650만 원이 캡이에요. 세금 상한선 공제로 다 빠져요, 나머지가. 그리고 올해 650을 냈죠? 그러면은 내년도 세금은 얼마 내는 줄 아세요? 내년 세금은 그러면 1000에서 계산할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연도 세금도 650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계산세액은 2000이 됐는데 네. 650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1.3배가 맥스 상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22년에 종부세, 재산세가 한번 낮아지면서 지금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만큼 낮아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아무리 올라가도요. 그 사람 언론 기사에서 진짜 완전 다 잘못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계산세액에서 내년 계산세액으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납부세액에서 세금 상한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올해 납부세액을 만약에 재산세를 150만 원 냈다면은 이 사람은 그냥 225만 원 나오는 거예요. 내다는 계산 재산세액이 1000만 원이 나오든 2000만 원이 나오든 그냥 세금 상한선 공제를 최종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2018년에 6월 달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일 때 9.13 나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네. 7월 달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종부세율을 이만큼 올려가지고 발표하거든요. 네네네. 이만큼 올려서 발표했는데 맨 하단에 세금 상한선 공제는 150%로 동일. 이게 딱 찍히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계산세액은 수천만 원 나오는데 세금 상한선은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 상한선이 소위 50% 할증이니까 지금 종부세를 안 내다가 종부세를 폭발적으로 늘렸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되시는 분들이 그냥 300 내다가 450 내고 450 내고 또 150% 올라가고 하니까 너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나오고 나서 2018년 6월에 오히려 랠리를 합니다. 안도 랠리. 뭐야 컨센서스 하단이네 이러면서 안도 랠리 하니까 18년 9.13이 나오고 18년도 9.13 대책에서 세금 상한선을 300%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비 3배까지는 낼 수 있다. 해서 세상한 공제를 건드려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19년부터 보유 부담이 높아지는 메커니즘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이거 다 150으로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200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뭐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완충 장치가 한국에 오랫동안 있어 왔고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아까 원시 취득에 대한 재산세제 시스템이 뭐가 나쁘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람이 재산세에 대해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거래를 안 하게 되고 네. 장기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게 도심 내 토지에 대해서 낮은 재산세로 장기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도시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손바뀜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면서 최유효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토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1970년에 어떤 사람이 압구정 땅을 한 10,000평을 사가지고 그 1970년 가격에 세팅되어 있는 재산세를 내면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다면은 도시의 그 공간은 보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세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이거에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번 깃발 꽂아 넣으면 뭐 영원히 내 거라고 하면은 그럼 회전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또 논쟁이 따라붙는 게 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추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소득 없으면 쫓겨나란 말이냐 또 이렇게 대응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자본주의 경제에서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소득이 없이 압구정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로 젊은 못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유 부담이 큰 아파트를 소득이 없으면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거를, 그러니까 때로는 웨스턴 방식으로 갔다가 때로는 동양으로 갖고 왔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구매력이 없으면은 그 높은 구매력을 요구하는 집을 보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서구식 웨스턴 방식인데, 그런데 은퇴하신 65세 은퇴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매우 오리엔탈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역설적으로 말해볼게요. 한국의 29세 이하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높아진 집값 때문에 서울에 아예 못 살고 있는 게 이게 정합합니까? 그러면은 65세 이상의 이런 분들은 되게 케어를 해야 되는 계층이고 29세 이하 청년들은 그냥 아무데나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정합한 접근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저는 모자이크 이론이라 생각하는데, 동서양에서 막 갖고 그냥 유리한 거를 막 갖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론 체계를 즉복시킨 형식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냉정히 말하면은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서 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본이 없어지게 되는 과정에서는 내가 향유하던 제품과 서비스를 향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대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다음에 정부가,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케어해서 갖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랑 이제 메인 스트림에 있는 그 자산까지 갖고 와가지고 메인 스트림 갖고 있는 그분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그거를 팔아야 되는 게 너무 매몰차다라고 하면은,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 체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특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댓글로 생각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세대도 활발하게 서울에 들어오고 서울 집을 마련을 하고, 또 이제 노후에 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비싸진 집을 팔고 외곽에 나가서 좀 저렴하게 하고 금융소득도 이제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청년들이 있고. 서울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현 자본주의 시스템을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 자본주의 시스템 인정한다면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도심의 주택을 사시는 거고, 구매력이 없다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청년이든 노년이든. 네,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그냥 도심 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다면 유지하는 거고, 유지를 못하면은 거기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노년분들이 그런 거죠. 왜 요즘에도 노후에도, 옛날에는 이제 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고 병원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편리한, 나도 도심에서 계속 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다는 그래서 거죠. 그건 2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그거는 도시 구조가, 네. 그 외곽 지역에서 도시 구조가 도시 기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도심을 유지해야 되는 그게 사연이 되는 것이지, 높은 구매력을 요구하는 지역에서 낮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게 특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청년을 갖고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매력이 없는데 높은 구매력을 요구하는 지역을 강제로 살게 해주는 거가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매력에 비례해서 그냥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시 기능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선택으로서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되는 건데, 한국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선택으로서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 제약적이에요. 그거는 도시 설계가 망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망한 도시 설계 속에서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할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의 원래 비난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은, 한국의 도시 설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국토부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결국 이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도시 구조가 이상해진 거를 방치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피카오 코리아에서도 네. 쓰신 것처럼,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이 중요한 거고, 오로지 서울, 온리 서울, 서울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서울에서 죽어야 돼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곳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뭐 문화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혜택을 또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어느 곳이 됐든. 네, 물론 이제 전국도가 그럴 수는 지금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미 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미 고생을 하고 계셨으니까, 뭐냐면 본인 원 거주지에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또 이사를 가버리잖아요. 네. 그거는 해당 지역의 도시 기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수도권 시스템은 한 곳에 장기 정착이 안 돼요. 그냥 어디 이사를 가야 돼요. 저희는 망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망한 도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왜 우리는 학군지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 유치를 안 해요?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뭐냐면은, 야, 우리 애들 이제 초등학생 돼야 되니까 중학생 돼야 되니까 학군지로 이사 가자. 다 맞춰서 이제 철새처럼.
그러니까 알아서 적응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사 가자. 이렇게.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제 한국 가게들이 알아서 적응해 주니까 별 문제가 없나 보다 해서 그냥 계속 내깔려 놓은 게 저는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 뭐가 없어졌냐면은 도시학이 없어졌습니다. 도시학. 그냥 이게 뭐가 필요하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되고 이런 게 다 없어졌고 그냥 경제학만 들어와 있어가지고 많이 모여 살면 좋은 거고 밀집 효과가 나는 것도 그냥 뭉 쓰면 되는 거고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누르면서 뭉 쓰면서 그냥 서울 도시는 문제가 없다. 야, 한국 전체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학이 없어져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경쟁을 통해서 또 결국에는 적응을 하기도 하고 이주하면서 자기가 치열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 도심에 적응을 한 게 저출산이라는 결과고 네. 왜 동물들도 네. 자기 서열이 낮아지거나 주변 환경에서 내 새끼를 안전하게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새끼 안 낳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진짜,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이. 네. 그 쥐 실험도 있잖아요. 그런 실험들 보면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합리적인 선택으로 묘사한 책을 피카오 코리아에 썼잖아요. 한국에서 장기 생존하기, 한국은 자본주의 나라고 자본주의는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의 축적은 자본이 플러스인 기간, 그러니까 생애소득이 플러스인 기간에만 자본 축적이 가능하다. 26세까지는 마이너스고 27세부터 플러스로 전환하기 시작해서 한국에선 57세까지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 30년의 기간이 일단 점점 짧아지고 있다. 취업이 늦어지고 은퇴가 빨라지면서 짧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가로가 좁아지고 있는 건데 심지어 세로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 결국 가로 세로가 전체 소득 면적인데 여기서 만약에 연애결혼 출산을 하게 되면은 한 공간을 비워야 되거든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러면 면적이 더 좁아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적이 더 좁아지는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비혼과 저출산 아니면 노출산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 상황에서 한국의 많은 가게들이 그냥 비출산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막 연금개혁부터 시작해서 야, 연금개혁 해야 된다. 일단 뒤쪽에 있는 항상소득을 국민연금으로 완전 깔아줘야 된다. 그래서 고갈하지 않는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발굴해가지고 이제 소개도 시켰던 거고 그 다음에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들은 대도시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에는 800만 대도시가 서울밖에 없고 그래서 지방에도 인구 8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행정구역이 됐든 뭐가 됐든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조선팔도 행정구역을 지금도 갖고 있으면서 뭐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정치적인 이유라면 그냥 정치를 갈아엎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과격한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도시학적인 이론에서든 뭐든 보면은 결국 인구 800만이 넘는 대도시는 고소득 서비스직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직업들도 고소득 서비스 직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인구 300만 이하 도시에선 잘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법률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고소득 서비스업 산업들은 그 숫자를 임계치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계치를 넘는 도시 설계를 하면은 제조업을 깔 필요도 없이 서비스업이 알아서 잉태하고 알아서 잉태한 서비스업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짱짱하게 되는 건데 저희보다 잘 사는 나라를 보면은 주요 대도시권들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본 3개, 미국 5개, 중국 5개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출생이든 뭐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거시적인 해법을 네. 또 이야기하고 계시고 국회의원 다 갈자. 아니 그러니까 과격하세요. 소위 대선구제, 과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구제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급진적이긴 합니다만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 채널 이름도 최 국장이 하나 있어요. 최 부신 맞습니다. 말고. 최 국장. 근데 이름은 최 국장인데 왜 자꾸 달러 자산 사라고 해요? 연금성 자산은 달러 자산을 좀 사라 이런 얘기고요. 나눠서? 네, 저는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가 연금 소득의 부족에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지금 개인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 지 저 회사 다닐 때 도입이 됐는데, 네. 퇴직연금 제도가 05년인가 그때쯤에 제가 회사 2년 차에 도입이 됐었는데, 네. 지금 그때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한국에서 아직 잘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고갈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잘 작동을 안 하고, 만고 연금 부족으로 인해서 생애 주기 동안에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야 된다는 그 압박 속에서
여유가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재테크 과몰입 사회가 된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만 잘 활용해도 그 은퇴연금을 만드는 게 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의외로 생각보다 쉽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있고, 매수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지수 투자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냥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세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환율에 노출된 거를 사라.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여러 자산들을 막 추천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퇴직연금 세팅과 별개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만에 올 법한 그런 모먼트를 그 그렇죠. 상황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장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최국장이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달러 자산 1억으로 노후 준비 완성하라 했네? 그 다른 저희 이런 걸 평생 월급 완성하라. 평생 했는데, 월급 예, 예. 완성하라. 저희 콘텐츠 한번 다뤘었고 그 베스트셀러 올라 있더라고요. 네,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입니다. 심지어 종합입니다. 경제 경영이 아니고 종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지금 종합 10등 안에서 놀고 인쇄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인쇄는 바보다 먹으려고. 분기에 한 번 나오는데 네, 바보다 먹으려고. 네, 다음 분기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장 얘기. 국장이 4,200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빠르게 올라온 만큼 좀 조정도 받고 변동성도 좀 크기는 합니다만 예.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때요? 보시기에? 저는 이제 국장의 지수를 전망하는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코스피 지수의 상단을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데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결국은 대시세가 나오는 구간들이 항상 있었고, 저희가 반도체 사이클 볼 때도 과거 사이클이랑 비교하듯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좋아지는 그 흐름도 결국 국내 증시는 사실 삼전 하이닉스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원래 박스권 시클리컬 장세였는데, 그게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면은 성장형 시클리컬 장세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상당히 높아지는 시클리컬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수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면은 구조적으로 이거를 시클리컬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로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원래는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성장형 증시였어요. 한국 수출 성장을 통해 가지고 그쵸. 성장형 증시였는데 2010년부터 이제 박스권 순환장이 된 거는 성장은 더 이상 없어지고 그냥 반도체 사이클 오면은 증시 좀 올랐다가 반도체 사이클 꺾이면 내렸다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어 왔고, 반도체 꺾이면 뭐 다른 거 조금 좋아졌다고, 보통 바이오죠. 바이오로 돈이 좀 갔다가 네. 다시 다시 반도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박스권 장세였는데, 지금은 다시 이게 성장형이 된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기업 단위고 하나는 시스템 단위예요. 기업 단에서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시클리컬한 비즈니스에서 좀 장기 성장형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애플 모먼트라고 하고 싶은데요. 버핏이 애플 언제 샀냐면은 버크셔가 최근에 구글을 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좀 화두가 좀 됐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바뀌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버핏이 애플을 언제 샀냐면은 2016년? 맞아요. 16년 그 연례보고서에서 샀는데 샀다고 나왔는데 16년이 무슨 연도인지 아십니까? 애플 기준으로? 애플이 뭐가 달라졌으니까 샀겠죠. 원래 버핏은 애플을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테크주가 아니라 소비주로 본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예, 근데 그게 애플 재무제표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게요. 애플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프로덕이랑 서비스 딱 두 줄 있어요. 매출이. 프로덕은 주기성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하드웨어들. 늘 알겠지만 애플 연례 행사는 9월에 하고 연말에 내면서 사큐에 쫙 튀었다가 막 내려갔다가 뛰었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매년 반복됐는데, 버핏은 시클리컬주를 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서비스 매출을 애플이 처음으로 분개를 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앱스토어 매출이랑 이런 서비스 매출을 분개하기 시작한 게 14년부터 분개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16년 1Q에 그게 튀거든요. 근데 서비스 매출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매출 총이익률이 70%씩 나왔기 때문에 네네. 버핏이 봤을 때는 뭐냐면은 서비스 매출을 분개한 14년부터 쭉 그려보니까 이게 장기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애플이 시클리컬 순환주가 아니라 성장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년, 15년까지 애플의 PER을 불과 11배 정도밖에 안 됐는데 16년부터 이게 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지금 거의 27배, 8배 정도 되는 PER로 쭉 올라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주기성을 벗어나야지, 그 주기성을 벗어나게 하는 거는 성장의 동력이 더 커 보이는 그 순간인데,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 나오는 것도 이런 순간이거든요. 뭐냐면은 반도체 사이클 때마다 올라가고, 이게 반도체 사이클은 매년이 아니라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있었고, 네네네. 바로 직전 사이클은 20년, 21년 코로나 유동성 사이클이었는데, 그때는 언택트라고 하는 제품 교체 사이클이 한번 왔었고, 그 전에는 16년, 17년에 클라우드 서버 증설 사이클이 있었고, 그 전에는 아이폰 사이클이 있었고, 그 전에는 노트북 사이클이 있었고, 그 전에는 PC 사이클이 있었는데, 보통 한 4년, 5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런 그렇죠. 교체 주기. 네, B2C 그 프로덕이 됐던 B2B 서버가 됐던 이 메모리 사이클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AI 사이클이긴 한데 AI 사이클의 그 강도가 과거 어떤 사이클보다 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AI를 제품을 팔아먹고 있는 애들은 결국 이게 B2C 그로스 산업이다 보니까 마소나 구글 입장에서는요. 그 설비 투자라든가 그 구매 역시도 이제 그로스처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하자, 1년 단위로 하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메모리 업계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 말 그대로 TSMC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고 TSMC를 우리가 PBR 몇 배다 이렇게 안 보고 PER로 30배짜리 기업이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로스 형식을 조금 닮아가면서 저는 지수 상당히 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이었다면은 안 떴어요. 근데 올해 올랐지 않습니까? 올해 오른 거는 올해 그런 변화가 있어서입니다. 원래는 23년부터 AI 붐이 왔었지만 그 23년부터 왔었던 붐을 잡았던 건 하이닉스밖에 없었는데 지금 올해 있었던 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D램까지 그냥 다 올라가는 건데 D램 낸드까지. 근데 이 정도의 그 강세 사이클은 흔한 시클리컬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그로스가 섞여 있다. 그래서 한국 밴드가 그냥 시클리컬 박스권에서 이제 위로 뿜어버린 시클리컬 저는 지금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한국 증시도 미국처럼 그냥 그로스 장세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업태 자체가 장기 성장하는 걸로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지수 밸류 밴데이션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달라졌을 때 그럼 어디까지 가냐? 그건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그 나스닥이 됐던 S&P가 됐던 지수 상단이 결국 PER 장기 성장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시장을 바라볼 때 PBR로 안 바라보고 PER로 바라보고 저희는 지금까지 PBR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시클리컬 주기성을 갖고 있으니까 PBR을 바라본다는 건데 저희도 이제 PER로 봐야 될 때가 되고 있는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PER로 보게 되면은 한국도 수출 성장 기업들은 PER 기준으로 보통 다 20배를 받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냥 20배 받으면은 그럼 그게 6천조고 그러면은 거의 그냥 더블 되네요. 지금 3,400조니까 6천조가 된다면 거의 준 더블이고 그게 그래서 7,500 이론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수 상단 7,500 이론이고 KB증권에서 이제 네. 코스피 7,500까지 갈 수 있다 봤고 그리고 또 네. SK증권에서는 하이닉스를 이제 목표 주가를 PBR이 아니라 PER로 PR, 봐야 맞아요. 한다. 저는 그 나왔고. SK증권의 그 리포트가 역사적인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지만은 그런 애널리스트가 위대한 애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방법론을 다른 이론 체계를 갖고 오면서 잘 적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애널인데 그분은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애널의 재질이 있어요. 저도 하이닉스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것도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종국에는. 아니 왜냐면 성장 그게 시클리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시클리컬이었다 그쵸.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제 PER 네. 기준으로 가려면 그 성장이 쭉 이어져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분기마다 컨센서스 앱이 어땠고 내년에 가이던스는 얼마고 이거 봐야 되는 거고 네. 또 이 영상 올라오고 난 다음은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나오고, 있었을 네. 테니까. 네,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유튜버가 된 것도 17년에 레이 커즈와일이 썼던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17년에 읽고 나서 내 미디어 채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8년도 말에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비교적 빨리 시작하셨네요. 네, 근데 저 혼자 하다가 19년에 조금 유명해지면서 19년 1년으로 이제 잘 키워가지고 그때 한 10,000명까지 겨우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20년 초가 돼가지고 구독자만 6-7만 명 된 게 그게 지금 체국장이고요. 체국장 그러다가 채부심은 나중에 만든 거였어요? 22년 예, 채부심은 22년 3월에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한 건데 채부심은 나중에 만들었지만은 그냥 22년에 하락장이 오면서 최상욱은 부동산 하락이니까 이게 매칭이 돼가지고 갑자기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제가 그 커즈와일 책을 읽고 커즈와일 책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특이점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은 07년에 봤을 때는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었는데 22년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갑자기 현실 예언서가 됐거든요. 그리고 특이점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 소위 말 그대로 그 인공지능의 라스트 마일을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이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라스트 마일 그러니까 특이점이 지금도 커즈와일은 204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커지는지 다 느끼고 있잖아요. 네. 다 느끼고 있는데 그 마지막 라스트 마일이 어떻게 될 거랑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가 이번 새로운 책에 들어있거든요. 아, 새로운 책이 또 나온 거예요? 개정증 네, 원래 Singularity is Near가 07년 책이고 원판은 05년, 한국 번역이 07년이고 그건 지났으니까 이제. 네, Singularity is Nearer 좀 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시작되었다는 잘못 번역된 거고. 책 좀 팔 줄 아는 분이네요. 아니 모든 사람이 이 이유를 궁금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22년 채집 나오고 AI가 나오니까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제발 커즈와일님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런 질문 오만해대니까 내가 그렇다면 그 라스트 써줄게. 마일에 대해서 써줄게 해서 썼는데 철학책을 써버렸어요. 철학책을. 아, 좀 실망입니까? 저는 실망이었는데 왜냐면 완전 철학책입니다. 그냥 이대호 기자님이
이게 클라우드 서버에 본인 지능이 업로드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네네. 그럼 업로드가 됐을 때 이미 육체가 있다면요. 그럼 진짜의 나는 무엇이냐? 이거랑요. 그리고 한번 업로드가 되기 시작하면은 본인 몸도 바뀌어요. 그 허즈웰 1편에 1.0 바디라고 해요. 지금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우리 몸은 1.0 바디인데 2045 특이점이 된 이후부터는 2.0 바디, 3.0 바디로 갈 수가 있다. 말 그대로 무슨 터미네이터 T50도 아니고 지금도 장기 교체를 하잖아요. 교체라기보다 이식. 장기 이식을 네, 지금도 하는데 그 장기 이식이 네.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어난다면은 그러면 그게 2.0으로 바뀌는 그럴 거거든요.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예 용어 자체를 지금 1.0에서 지금 1.1, 1.2 이런 그 버전이고 특이점이 와야 2.0이 돼요. 2.0이 되고 나서부터는 말 그대로 육체도 이식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식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뇌는 클라우드에 있고 육체는 계속해서 이식이 되는 그러면 피지컬의 나는 나인가? 그러면 그때의 진짜 죽음이란 무엇인가? 피지컬한 내가 죽었다고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저게 살아있고 그쵸, 계속해서 그쵸. 나는 이식이 될 텐데 그러면 그때의 죽음이란 서버가 불타는 건가? 그 영화 루시랑 네. 트랜센던스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앞부분이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내용도 다 진정한 나란 무엇이고 하여튼 뭐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들고 싶은 잠깐만, 우리가 달러 자산 얘기하고 네. 국장 얘기하다가 특이점이 시작했다라는 주식 얘기하다가 했는데 결국 그 책의 AI가 결국 가는 방향은 네. 그 AGI와 ASI, 특이점 그다음에 ASI로 가는 건데 AGI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자율주행처럼 구글에서도 그렇지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규정을 했고 현재 AGI 1단계에 도달을 했는데 저희가 4단계를 가면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AGI 레벨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경로가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쪽 방향으로 갈 거란 생각은 이제 갖고 있는 거랑 같고요. 다만 선처럼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상당한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한국이 거기에 공교롭게 올해 9월, 10월부터 완전 올라탔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지금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뭐 전력기기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 반도체 중심 국가인데 이 산업이 시클리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냐에 따라서 코스피 미래는 7,500일 수도 있고 다시 3,000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 모르겠어요.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초반만 하더라도 네. 없던 산업이고 처음 보는 거고 신기하다. 설마 여기에서 사이클이 만들어지겠어? 했는데 전기차도 사이클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AI 시대도 우리가 이제 처음 맞는 거다 보니까 예. AI와 로봇에서 과연 사이클이 만들어질까? 아직 좀 안 그려지기는 하는데 뭔가 좀 영원할 것 같기는 한데 또 가봐야 하는 거고. 예, 근데 전기차도 캐즘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초기에 도입과 기술이 같이 증폭되던 시기에 주가도 그 성과가 있었지만 그 도입과 기술 증폭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체기를 겪고 나서부터는 그렇죠. 시장에서 테마를 잃었던 것처럼 AI도 이제 도입 초창기 증폭기는 지금까지 잘 올라왔는데 이 다음에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덕트가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수요가 그만큼 안 올라오게 되면은 또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 지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흐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신호는 결국은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결국은 구글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따지자면 테슬라 같은 회사가 되겠죠. 왜냐면 빅테크가 아니라 메가테크. 네, 메가테크들이죠. 빅은 아니지 이제 훨씬 넘어갔죠. 메타가 빅테크. 그러니까 100빌리언도 못 버는 애들. 100빌리언 이상 버는 애들이 이제 좀 메가테크라고 제가 부르고. 요즘 주가 떨어지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은 지금 메가테크 기업들 보면은 마소든 엔비디아든 아니면 구글이든 보면은 돈 못 벌 것 같지만 돈 잘 벌지만 단기 순이익이 막 120빌리언, 140빌리언 막 이러거든요. 메타는 70빌리언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못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이즈 두 배 이상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벳이 돈 버는 속도가 아주 빨라져가지고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 목 따는 날이 멀지 않아 보이고 네,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네. 추측을 해보면은 국장에서는 반도체, 네. 미장에서는 메가테크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네. 그렇죠. 그 메가테크 안 그래도 이제 네. 알파벳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진짜 버핏이 네. 처음으로 구글 알파벳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 동안에는 구글을 놓친 거 많이 이제 후회를 했어요. 은퇴하는 해 알파벳을 담은 거. 네. 앞에서도 이제 애플 모먼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구글의 완전 다른 면을 본다는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버크셔에 네, AI를 산 걸까요? 그렇죠. 버크셔 운용력이 달라지면서 이제 새 시대 운용력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마니페스토 같은 매수 아닐까요? 나는 이제 버크셔도 이제 테크를 매수한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은 저는 그 연금성 장기 투자하는 매니저를 많이 만나봤는데 주식시장에서 단기 성과가
잘나는 메이저들이 있고 어떤 거대한 변화에 미리 들어눕는 타입들이 좀 있거든요. 들어눕는 예. 판 깔고 거기 이제 길목 지키기. 예, 그냥 난 뭐 모르겠고 단기는 모르겠고 그냥 뭐 누워 있을게요. 그럼 지나가겠죠. 뭐 이런 메이저들이 있어요. 그냥 운용사가 그렇게 좀 달라요. 네. 근데 좀 단기 성과를 잘 내는 운용사를 만나보면 업데이트가 완전 치열하고 타이트해요. 그렇죠, 세미나 하면은 뭐 아주 미세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올 거니까 좀 미리 들어놓을게요라고 하면은 만나보면 좀 한량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네. 단기 스타일이야, 성과가 스타일. 안 중요하니까. 네. 근데 그 바람이 오면은 크게 눕는다는 건데 저는 버크셔는 이미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그쵸. 채널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소위 말해서 지금 이 AI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냥 가서 들어 누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들어 누워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알파벳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이 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 결국 인간을 대체하는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분별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운전만 대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하는 수많은 행동 중에서 운전 하나 대체만 하더라도 지금 1.4T고 테슬라가 목표하는 거는 8.5T 되면 나한테 1트리리언 달러 돈 달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주행만 대체해도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네. 주행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뭐 보고서 작성, 뭐 논문, 그다음에 코딩. 예를 들면 지금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그 코딩 하나 대체하고 있는 건데 그런 마켓이 펼쳐지는 거이고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도 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 쇼핑이랑 그 콜센터만 대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콜센터 서비스를 내가 대체하고 싶다. 그 결국 이런 CPU의 XPU의 발전 방향은 어떤 특화된 행동을 대체하는 소위 에이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범용이 아니라 이쪽으로 갈 건데 그쪽으로 가장 잘 들어누워 보이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알파벳이고. 구글은 거의 모든 걸 다 하죠. 뭐 양자칩도 만들고. 네. AI 뭐 당연히 그 LLM도 제일 처음 만들었고. 예, 맞습니다. 완전 멀리인데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일 뾰족한 인간 대체는 사실은 테슬라에서 나왔다 생각하는데 뭐 자율주행 대체할 게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론 구글도 드라이빙 이제 웨이모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인간의 어떤 행태를 구체적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만의 그 칩을 만들어내고 그 칩 설계를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면서 칩 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걸 특화시키는 데는 결국은 이런 회사들처럼 갈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제일 노선 잘 정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구글 마소가 또 메타랑 다른 거는 아마존도 그렇지만 클라우드가 있어요. 클라우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론적으로 내가 뭘 교체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명확하다 보니까 그냥 잘 들어놓았다 생각하고 이런 회사들 결국 나중에는 저희 하나 둘 셋인데 다 대체하지 않을까. 저희가 아침에 보고서 만드는 거 대체하고 운전 대체하고 뭐 등등 대체하고 뭐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저희가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체가 되었을 때 AGI 레벨에 도달하고 AGI 레벨 이후에 A 특이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체당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2045년쯤에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그냥 가서 들어 누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AI 시대는 오픈 AI 아니면 구글 알파벳 아니면은 뭐 엔트로피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는 나옵니다. 뭐 XAI도 있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투자할 수 있는 그 테크 메가테크 AI 기업이 몇 개 없어요. 네. 상장을 안 해가지고. 네.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챗GPT 좀 묻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많이 언급이 안 돼요. 왜냐면은 작년까지였나?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오픈 AI 덕분에. 결국 저는 인간의 어떤 행동 중에서 그거가 있는 시장,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블루 칼라랑 화이트 칼라가 있지 않습니까? 블루 칼라 쪽은 로봇을 통해서 그 인간을 대체 혹은 보조하려고 하는 그런 네. 경향이 한 꼭지가 있어서 이게 피지컬 AI와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거고 산업용 로봇으로 가는 거고 소프트웨어 쪽은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전 세계 인류 중에서 고소득 사무직 일자리 마켓이 제일 크거든요. 인건비가. 근데 거기부터 지금 날아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사무직 일자리를 진짜 일부만 대체해도 막 500빌리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론트엔드 디자이너랑 그 백엔드 디자이너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그 프런트를 지금 살짝만 교체해도 프런트 디자이너들 몸값이 낮아지면서 그 회사 이제 피그마 같은 회사를 막 주가 막 상승하고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은 이게 진짜 생산성이 좋아지는 걸까 아니면은 그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아랫돌 깨서 윗돌 깨는 걸까 이 사람들의 정합적인 인건비를 살짝 낮추면서 이 회사가 시총을 다 먹는 걸까 이런 이제 의구심은 지금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진짜 총 요소 생산성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걸까 아니면은 실업을 만들어내면서 그쪽 서비스를 대체해가지고 그냥 썸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은 들어요. 그런데 증시에서든 결국 어떤 방식이 될 거냐면은 증시 그 자체는 현생 인류들이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대체하는 기업들로 계속해서 채워질 거다 보니까 증시는 굉장한 호황일 것 같아요.
현실은 이제 상당한 고용 불안일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뭘 바꾸겠다고 하는 회사일수록 오히려 더 뾰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소는 뭘 바꾸겠다는 건지 아직 명확히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얘네들은 우리가 회사 하면서 만드는 엑셀과 그렇죠. 오피스를 코파일럿. 그러니까 문서 작업을 좀 대체해 준다는 걸까? 근데 문서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작업인데 이거가 어떤 식으로 대체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운전 대체하는 게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죠? 그러면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이제 주가라는 녀석이 네. 얼마나 또 앞서갔는가도 봐야 그것도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결국 버블은 그냥 결국 버블이 터져봐야지 아는 거지만은 제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16년, 17년 메모리 사이클의 붕괴를 봐온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16년, 17년에도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고객단 수요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수요자요. 막 넷플릭스 보고 뭐 보고 막 구글 드라이브 쓰고 AWS랑 애저 막 쓰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서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서버 증설이 많아가지고 디램 가격이 대폭등을 했고 그때 그랬죠. 반도체 기업들이 대상승을 했는데 그게 최초의 B2B 사이클이었거든요. 항상 반도체는 원래 B2C 사이클이었는데 뭐 PC 아니면 스마트폰이었는데. 근데 B2B 사이클이니까 눈치를 못 채다가 그게 생기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끝날 때도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끝나버렸어요. 수요 그냥 발주 취소 내면서 그냥 메모리 발주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안 올라오네? 이러면서 끝났걸랑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사용자들이 AI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게 클로드든 챗GPT든 제미나이든 그걸 많이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만들어내는 파생되는 투자들이 증폭이 되면서 지금은 수요가 투자를 만들어내는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러나 소비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임계치가 돼서부터는 시간상이 됐던 비용상이 됐던 어떤 부분에서 한번 멈출 거고요. 멈추게 되면은 그때는 발주 사이클이 한번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발주 사이클 멈추게 되면은 디램 캐파들은 다 올려놨으니까 그때는 이제 디램 가격도 빠질 것이고 저희는 모르지만 B2B 단에서 그게 꺾여야지 알게 되는 건데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리스크를 다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럼 수요가 꺾일지 안 꺾일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래서 요새는 막 토큰 발생량을 추적을 해요. 그 AI 서비스를 쓰면서 토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토큰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AI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 그 네. 토큰 단위로 네. 뭐 이용료를 내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은 쟤네 매출도 추적할 수 있다 막 이런 거네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장 시장의 사이즈. 그 AI 수요가 익스포넨셜한 건지 아니면 항복하고 있는 건지를 알면서 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수요가 멈추면은 다 멈추게 되는 거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최고 레벨 기업들이랑 같이 놀 정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많이 따라간 데다가 지금은 글로벌 설비 투자의 병목까지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대폭등하는 그런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는데 근데 이후에 한국이 이런 방식으로 그냥 글로벌 메가테크 기업들의 파트너 회사가 돼가지고 밸류체인의 핵심에 존재하고 있다면은 결국 소비단에서 발생하는 이런 수요의 상승에 같이 편승하게 되는 거니까 기업 자체가 소위 PER 방식으로 그로스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업사이드 포텐셜 완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이거 진짜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염려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P5 네. 대규모 투자하고 HBM 생산량도 이제 공격적으로 늘린다고 물론 이제 시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최근에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익률이 참 좋아지는 긍정적인 신호인데 또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데다가 네. 너무 올라가면은 이제 뭐 요즘에 6개월치를 사간다고는 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너무 비싸니까 오히려 또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는 염려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참 이거는 좀 훗날 우리가 계속해서 좀 와치를 해야 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수요에서 오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짱짱하다 안 짱짱하다는 결국은 그들이 사용을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모형의 토큰 개수에서 오니까 아마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그 토큰에 대한 거를 그래도 공개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왜냐면 자기네들도 그렇게 높은 설비 투자한다는 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야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안 꺾인다 이러면서 설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언젠가는 월 단위로 발표되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받아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회사별로 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반도체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아, 여기 이게 딱 있었네요. 호돌이 반도체 심화편 못 들으신 분 지금이라도 들으세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즈 클럽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세미나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맞다. 와이즈 클럽 저희 한번 오신 지 되게 오래됐네요. 아,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나중에 한번 오래돼가지고. 또 초청하겠습니다. 네. 네. 와 오늘 장시간 진짜 깊이 있게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